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아이 없이 이혼한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한 번씩 바람난 남편, 가혹한 시집,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앞둔 가여운분들의 사연을 종종 듣자면 저도 위로를 받곤 했는데요. 작은 힘이라도 되어보고자 저의 사연도 보내봅니다. 저도 3년 전 남편의 바람으로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했어요. 3년 지난 지금은 싱글이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요. 제가 해보니 이혼이라는 건 과정 자체만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일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 중대사를 한 번 치른 사이가 갈라서는 일이기도 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안 좋은 일로 헤어지는 일이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아직은 떠올릴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서 시간이 어서 흘러 상처가 희미해지기를 바라고 있네요. 저의 이혼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남편 외도였습니다. 여자들이 결코 용서하고 살기 힘든 사유죠. 사연을 즐겨 듣는 구독자로서 그동안 여러 사연을 들어봤지만 남편의 외도나 불륜 같은 얘기들 대부분은 사연 주인공은 힘들어하고 바람난 두 남녀는 어쨌든 뻔뻔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이나 애틋한 로맨스로 관계를 포장하기 일쑤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연 들을 때면 바람난 남녀를 욕하면서도 나한테는 결코 안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저한테도 일어난 겁니다. 배우자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경험과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우정을 한 번에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보려고 합니다. 결혼 전 이혼하고 처음으로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대부분 오랜 시간 저를 지켜본 친구들이고 저의 이혼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는데 생각보다 씩씩하게 지내는 거 보고 다들 마음 놔도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중 한 친구가 조심스레 저에게 소식을 하나 전해준 게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아직 소식 못 들었지? 걔 말이야, 은정이. 네 앞에서 이름 꺼내기도 미안하지만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들어보니까 결혼식 따로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다가 결국 작년에 또 이혼했다고 하더라? 혹시 너 알고 있나 해서. 돈 문제로 아주 골치를 썩는 것 같던데? 난 그 얘기 들으니까 은근히 통쾌하더라.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건 꼭 있어. 그렇지? 얘기 들었어. 남한테 해코지하고 둘이 잘 살기 바라면 되겠어? 세상 돌고 도는 거잖아. 자기들도 나 힘들게 한 만큼 돌려받는 거지 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곳들이 잘 살 리가 있겠어? 네 말대로 자기가 한 짓은 다 돌려받는 거지. 암튼 너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이제 다 털어버리고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 친구 말로는 이혼한 전 남편과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가 둘이 살다가 결국은 헤어진다는 얘기였는데요. 사실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헤어진 전 남편 놈이 저에게 연락해서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고 질질 짜고 울고 개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너희들도 결국 올해는 못 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둘이 죽고 못 살더니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하더라고요. 저는 통쾌한 기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오히려 내 인생을 더 안 망친 게 고마운 기분입니다. 시간 지나 내가 잘 되고 보니 내 친구년이 그 쓰레기를 수거해가준 쓰레기차였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인 거죠. 저 결혼할 때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결혼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살 것 같은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직장 탄탄하고 결혼도 무난하게 했습니다. 연애를 5년이나 했기 때문에
양가 형편이나 서로의 경제 상황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저는 부모님 도움으로 진작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받아 놓은 게 있었어요. 운 좋게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직장도 가까운 곳이라 제 명의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라 해도 들여다보면 저마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사실 저는 남편과 결혼 전에 파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큰 위기를 겪은 일이 한 번 있긴 했습니다. 그 얘기 하자면 남편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의 성격은 좀 우유부단하고 사람에게 휘둘리기 잘하는 성격이에요. 거절도 잘 못하고요. 저를 비롯한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람 다정한 성격을 좋아했지만 모든 여자에게 다정하니 그게 문제였죠. 주변 사람들은 마냥 그 인간이 착한 줄로만 압니다. 사람이 저리 싫은 소리도 못하고 착해서 어째? 와이프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겠네.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성격이 악독하다거나 폭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다가오는 여자도 거절을 못하는 데다 문제는 그 사람 자체가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귀는 동안 그 인간 주변에서 연락하는 여사친이나 썸 타려고 하는 거 제가 몇 번 치워버린 적이 있긴 했어도 정말 바람을 피우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오래 사귀다 보니 긴장감이 덜해졌는지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결혼 준비 한창 하고 있을 때 제 속을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리 말도 없이 같은 직장의 신규 여직원과 출퇴근을 함께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언제까지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에 이미 제 명의 아파트에 살림을 차린 상태였어요. 아침에는 남편과 출근을 같이 하는데 저는 자차 출근보다 대중교통이 편해서 그 사람이 저를 집 근처 전철역에 내려줍니다. 퇴근은 각자 하지만 비가 오거나 외식하기로 한 날은 그 사람이 퇴근 시간 맞춰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퇴근해서 전철역을 막 나왔는데 남편 차가 떡하니 출입구에 정차해 있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연락도 없이 웬일인가 싶었고 아무 의심 없이 조수석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웬 젊은 아가씨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물론 상대방도 놀란 눈치였고요. 대체 이게 뭔가 하고 상황 파악을 해보려는데 운전석에 그 사람은 난감한 표정으로 이러는 겁니다. 아, 자기야, 오해하지 마. 이 친구 우리 회사 직원이고 집이 우리 집 방향이길래 내가 전철역에서 내려준 것뿐이야. 하필 만나도 어찌 이렇게 만나지? 어색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직원이 제게 이러더군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김 주임님 결혼하실 분이시죠? 그동안 주임님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 덕에 제가 편하게 퇴근했습니다. 놀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말하며 다급히 차에서 내리더니 전철역으로 사라지더군요. 그것만 보고 화낼 일은 아니라 저 역시 얼결에 인사는 했지만 차에 타서 생각할수록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만 데려다 준 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여직원의 퇴근길을 책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언제부터 카풀을 했냐며 가시돋친 말투로 묻자 그 사람은 거봐, 내가 이럴까봐 얘기를 못했지. 너 설마 내가 그 어린 여직원한테 찝쩍대느라 차 같이 타고 다닌 거라 생각하는 거야? 절대 아니야. 우리 팀 직원이기도 하고 알고 보니 집도 가까운데 모른 척하기 좀 그래서 챙겨준 거야. 절대 오해하지 마. 그래?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내가 오해할까봐 얘기 안 했다는 게 더 수상해. 확실히 카풀만 한 거 맞지?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자기를 어찌 보냐는 둥, 회사에서 결혼 앞두고 있는 거 다들 아는데 미쳤다는 둥 강력하게 부인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넘어가 줬어요. 하지만 넘어가 준 척만 한 겁니다. 사실 그날 이후 뭔가가 찝찝해서 줄곧 그 인간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저에게 들킨 이유로 같이 하던 카풀은 그만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또 그 사람이 여직원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노트북에 열어놓은 채팅 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다지 치밀하지 못한 성격인 탓에 방심하고 있다가 저에게 딱 걸린 거죠.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니 그 두 인간이 바람까지는 아니어도 썸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딱 봐도 감이 오잖아요? 저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상하시겠지만 난리가 났죠. 자기 합리화하는 말로 변명하면서 자기가 그 여자 직원 사수 노릇하느라 어쩔 수 없다나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너는 직장에서 사수 노릇한다는 선배가 후배 여직원한테 퇴근할 때 태워준다고 하고 주말에 같이 만나 초과 근무하자고 하냐? 아주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난리더라. 내가 이런 꼴 보고 너랑 과연 결혼이라는 걸 해야 하나 싶다. 그랬더니 이유 막론하고 자기가 모든 걸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식 한 달 전이었고요. 파혼하겠다고 세게 나간 건 저였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 골치는 아팠어요. 모든 걸 취소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기도 했고요. 그 인간이 싹싹 빌길래 다음에 또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싶기도 했고 바람 피운 건 아니니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가 한눈 파는 건 습관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여지를 주거나 추파를 던지는 여자가 있으면 쉽게 눈을 돌리는 게 남자라는 걸요. 모든 걸 다 묻어버리고 결혼하기로 한 거니 저는 지나간 일로 남편을 들들 볶거나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쩌면 약점을 잡힌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날 이후 결혼할 때까지 저한테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큰 문제 없었고 각자 직장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가끔 남편의 무자를 검열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사건은 없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저도 점점 마음을 놓게 되었고요. 제가 과거 붙잡고 계속 의심해봐야 저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지금에 충실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건 제 친구의 조언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친구는 저 대학 때부터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였는데 26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해 결혼 선배로서 제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잖아. 물론 고민하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해. 근데 너 연애한 거 전부 없었던 일로 하고 잊을 수 있겠어?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결혼 전에 심란해서 딴 데 눈 돌리기도 한대. 이번에는 네가 너그럽게 넘어가 줘봐. 아마 너한테 더 잘하지 않을까? 글쎄, 원래 우유부단한 성격에 다른 여자한테도 친절하게 군다는 건 알았지만 나 속이고 다른 여자랑 썸 탈 줄은 몰랐어. 결혼해서 그러면 바람이잖아. 과연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을까? 싹싹 빌었다며. 나도 너한테 솔직히 하나 말해줄까? 우리 남편은 결혼해서 안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여자 문제로 속 많이 썩었다. 근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사과했는 줄 알아? 잡아떼기만 하고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네 신랑은 사과하잖아. 엄밀히 따지면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자기 일처럼 조언해줬던 친구였다지만 그 조언은 지금 생각하면 제 입장을 고려한 조언은 결코 아니었네요. 정말 저를 아꼈던 친구라면 결혼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파혼을 하라고 조언을 해줬을 겁니다.
아무튼 그 친구와는 결혼해서도 쭉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임이 꽤나 많은 편이었는데 친구와는 제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남편과 커플로 같이 종종 어울리기도 했고요. 오래 사귀다 보면 서로의 절친하고는 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부부와 친구 부부가 같이 대화를 나누던 단톡방이 있을 정도로 서로 허물없이 지냈어요. 가끔 친구 부부가 싸우기라도 하면 우리가 중재를 해주기도 했고요. 저 결혼 전 연애할 때부터 모든 과정을 옆에서 서로 지켜봤으니 각별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만나는 빈도가 잦다 보니 남편도 친구 부부와는 편하게 지내는 편이었고요. 게다가 친구 집이 가까워서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1년이 막 지날 무렵인가?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눈치채고 있었지만 친구가 한동안 남편과 불화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는 일찍 결혼해서 신혼 때 많이 다투기도 했고 저한테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 썩이는 거 털어놓기도 했어서 속 편히 살지는 않는다는 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부부 동반으로 만나면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잘 사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원래 채팅으로 매일 소식을 주고받기만 했지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전화를 한 거 보면 무슨 큰일이 난 듯 싶었습니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엉엉 울면서 이 오밤중에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운적이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왜 오는 건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원아, 나 남편이랑 엄청 싸웠어.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 인간이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다른 건 다 참았지만 손 찍어면 못 참겠다. 뭐? 때렸다고? 야, 때리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니? 너 갈 곳 없다고 그 집 들어가지 말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설마 오늘 너 맞은 거 처음이야? 일단 와서 얘기하자.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야. 갈 곳 없다는 친구를 일단 가까운 우리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오밤중에 그 난리를 쳤으니 자고 있던 남편도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고요.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다 이해한다는 듯 사뭇 보살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은정 씨 남편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르는 건가 보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친구 마음 추스를 때까지 아예 며칠 있으라고 해. 그렇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는 우리 집에 와서 남편 보기 민망해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로 싸웠는지는 몰라도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제가 보니 앞으로도 폭력을 안 쓴다는 보장이 없었고요. 부부 일에 굳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 해도 친구가 폭력을 당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너 이혼할 생각이면 소송 이혼해. 혹시 그동안 네가 맞은 거 증거 남겨놓거나 경찰에 신고한 거 있어? 그런 거 있으면 소송이 유리하다던데? 지난번에 진단서 떼어놓은 것도 있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 내일 병원 가서 또 진단서 떼야지. 지연아, 나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웬만하면 예정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거든.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 울지 마, 은정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혹시 변호사비 없으면 내가 빌려줄 테니 걱정 말고. 갈 곳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내도 괜찮아. 남편도 그러라고 했어. 아무 걱정 말고 지금은 네 생각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 고마워, 지연아. 그럼 나 친정에 얘기하기 전까지 며칠만 같이 지내게 해줘. 친구는 제 말에 고마워하며 며칠간만 신세를 지겠다 하더군요. 저는 친구가 이혼하는 과정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친구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거 남편이 말린 적도 있고요. 친구가 소송하면서 법원에 동행을 부탁하길래 같이 가준 적도 있어요. 결국 친구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친구는 그전 살던 곳보다 조금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더군요. 그런데 아마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기댈 곳이 없었는지 저와 연락을 자주 하고 지냈습니다. 가끔 만나기도 했고 우리 집에 초대해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친구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전업주부로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받아 생활했으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이었죠. 이혼 후에는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잖아요. 이런저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경력 단절로 쉽지 않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런 친구에게 제가 일자리도 소개해줬습니다. 잘 알고 지내는 회사 거래처 직원이 있었는데 마침 여직원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냉큼 친구를 소개했던 거죠.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친구가 자립하는 데 도움을 줬기에 나름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친구도 고마워했고요. 친구가 한 번은 이혼하고 나서 주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건지 우리 부부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유명한 맛집으로 미리 예약까지 해놨다고 하길래 남편과 같이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참 얄궂게도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던 날 하필 회사에 급한 이슈가 터져서 못 나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못 나간다고 연락했는데 친구가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예약한 곳이라면서요. 근데 퍼뜩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부부 대표로 남편이 나가서 같이 식사하면 뭐 어떠랴 싶었습니다. 그전에 모르던 사이도 아니고 알고 지낸 지 몇 년인데 둘이 만난다고 해서 어색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친구에게 남편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볼멘소리를 했지만 제가 극구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우리 두 부부가 나가는 대신 남편이 혼자 나가 친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는 도중에 제 생각이 난 건지 음식 사진도 보내주더라고요. 그게 화근이었달까요? 아님 일이 이렇게 되려는 운명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을 그날 이후 겪게 됩니다. 평온한 일상을 깨는 건 아주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원래 남편은 핸드폰 중독이 있어서 손에 늘 핸드폰을 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밤에는 자기 직전까지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 저한테 썸 타는 거 들킨 이후로 더 심해진 버릇입니다. 어느 날 주말이었는데요. 그날은 오래간만에 늦은 시간까지 남편과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남편에게 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이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슬쩍 보니 발신자는 팀장. 아마 남편 회사 팀장인 것 같더라고요. 여보, 당신 팀장님이 전화하신 것 같은데 왜 안 받아? 급한 일이라 이 시간에 전화하신 거 아니야? 얼른 받아봐. 하지만 남편은 짜증이 난다는 듯 아이, 왜 근무 시간도 아닌데 전화를 하고 난리야. 안 받아도 돼. 월요일에 출근하면 얘기하시겠지. 상사라고 해서 내가 근무의 시간에 전화 받을 필요는 없는 거야. 안 받을래. 정말 안 받아? 당신 좀 이상하다. 원래 윗사람 전화는 새벽에도 받는 사람이잖아, 당신. 근데 갑자기 왜 워라벨이 일보다 중요해진 건데? 그러자 남편은 누나를 마구 굴리며 이러는 겁니다. 집에선 나도 좀 쉬어야지.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평일 내내 저 팀장님한테 얼마나 시달렸는 줄 알아? 지겹다, 지겨워. 받아봤자 급한 일도 아닐 거 뻔해.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잠시 후 몇 번 더 팀장에게 전화가 오는 듯 했지만 남편은 계속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저는 속으로 저 인간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저러다 뒷감당 어쩌려고 저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말할 때 눈을 부릅뜨며 과장되게 행동하던 남편 모습. 그걸 언젠가 겪어봤다 싶었는데 결혼 전 남편이 여자친구가 썸을 탈 때 나오던 행동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랬던 전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 의심은 불이 붙자마자 상상으로 이어졌고 혹시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여자인가? 그래서 내 앞에서 전화를 안 받으려 했던 건가? 하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남편 의심하는 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더 커지면 괴로워지는 건 저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티내지 않고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 거지를 주시했어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서 제 눈에 더 뜨인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후로 남편 폰으로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걸 몇 번 더 목격했습니다. 전화보다 더 빈번하게 메시지가 오는 것도 확인했고요. 물론 내용은 확인 못했지만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압니다. 근무 외 시간에 상사가 저렇게 연락하는 법은 없거든요. 저는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하루 휴가를 내고 남편 회사에 몰래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남편 팀과 이름을 말하고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휴가 당일 남편은 아침에 출근을 했고 저는 출근하는 척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30분 거린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당연히 보안 요원이 묻더라고요. 누굴 찾아왔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이름과 소속팀을 말했고 그 팀 팀장님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으니 연락을 해줄 수 있느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확인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못 불러드리겠는데요. 네? 왜 못 불러주시는 건데요? 제가 그 팀 김석준 씨 와이프예요. 팀장님에게는 남편 모르게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보안 요원이 웃으면서 아이 그게 아니고요. 뭔가 잘못하셨나 봐요. 김석준 대리님 팀에는 팀장님이 9월까지 공석이세요. 출산휴가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못 불러드린다는 겁니다. 남편분이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보시죠. 남편 팀에는 팀장이 공석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지만 태어난 척하면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곰곰이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그렇다면 남편 폴에 걸려온 팀장이라는 사람은 팀장이 아니라는 거고 남편은 누군가의 번호를 팀장으로 위장한 게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오니까 남편에 대한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남편의 비밀을 또 캐는 건 싫었습니다. 만약 예전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손에서 핸드폰을 거의 붙이고 사는 남편이었기에 폰을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던 저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황을 얘기했더니 듣기만 해도 딱 알겠다면서 2주 안에 증거 가져오겠다고요.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은 한 달을 쫓아다녀도 안 나오지만 피우는 사람은 일주일 안에도 찾는다고 하더군요. 돈이 좀 들었지만 만약에 남편이 저 모르게 또 여자랑 썸을 탄다거나 바람을 피운다면 확실하게 상대방을 알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의뢰를 하면서도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제발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2주가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뒤를 밟으며 찍은 사진.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가 사는 곳,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문자로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의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네요. 사진 속 남편의 상간녀는 바로 제가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은 꼭 이런 걸 두고 쓰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고 도움을 줬던 친구요. 불과 2주 전에도 같이 식사도 했고 맥주도 마셨던 제 친구였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 친구는 남편과 같이 모텔도 가고 친구네 집도 가고 아주 다양한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이미 모든 정황은 확실하게 내 친구와 남편이 눈이 맞았다는 걸 의심할 바 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남편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애고도 싶었고 당장 갈라서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처리하면 나만 손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두 인간을 밟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두 연놈을 어떻게 조질지 궁리만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친구 신상을 다 알아보고 있으니 따로 더 캐내야 할 건 없었습니다. 그 배신감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보면 당장이라도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거 겨우겨우 참아가며 몇 날 며칠을 버텼어요. 흥신소에서 준 증거는 상간녀 소송의 증거로 충분했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보다 먼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 한 일은 저는 제 친구, 아니 남편놈의 상간녀를 소개해줬던 거래처 대표에게 은근히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그 친구가 내 남편과 눈이 맞아 연락을 안 하고 있고 직장까지 소개해줬는데 너무나 실망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거래처 대표님은 저와 같은 여성이었고 저와 5년 넘게 거래하면서 나름 친분이 있는 사이였죠. 제 말을 듣고는 자기 일처럼 분개하시더라고요. 뭐야? 내가 지원 씨 믿고 그 친구 계약직으로 고용한 건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그런 도덕성 없는 사람은 절대 직원으로 못 둬. 그 친구랑 재계약은 하지 않겠어. 네, 그래 주시면 저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친구 믿고 소개해 준 건데 저도 정말 상심이 크네요. 죄송하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요. 지원 씨, 힘내. 사람한테 해코지하면 죗값 꼭 돌려받게 되어 있어. 살다 보니 그렇더라. 일단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 미안하네. 그렇게 말하더니만 아마 친구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마 계약을 안 하는 이유도 대표님에게 들었겠죠. 그 친구는 차마 저에게 전화하지 못하더군요. 따지고 싶었겠지만 본인이 찌르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친구는 제가 접수한 상간소송 소장을 송달받았는가 봐요. 그날은 드디어 연락이 왔더군요. 직접 찾아올 용기는 없었는지 전화를 했길래 일단 받았습니다. 지원아, 나 오늘 소장 받았는데 이거 뭐야? 네가 우리 대표님한테도 말해서 나 계약하지 말라고 한 거 맞아? 제발 그러지 마. 네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얘기할게. 처음에는 일단 오리발로 나오더라고요. 무슨 오해? 내가 증거도 없이 너를 내 남편 상간녀로 소송이라도 걸었다는 거야? 원하면 내가 모은 자료 너한테 전부 보내줄까? 그거 보고 인정할래? 그동안 나 속이고 내 남편이랑 놀아나서 재밌었니? 대체 언제부터니? 나 속이면서 내 도움 다 받을 거 받고 너 아주 못된 년이더라. 너 혹시 남편한테 맞아서 이혼한 것도 너한테 이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자 친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네가 원하는 위자료 액수가 얼마야? 내가 최대한 맞춰줄게.
대신 손은 취하해줘. 네 남편이랑도 다시는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대표님한테 나 다시 재계약해달라고 좀 연락 좀 해줘. 그렇게 해주면 내가 다시는 네 눈앞에 안 나타날게. 개소리 하지 마. 내가 돈 때문에 너한테 소송 건 줄 알아? 너는 또 배신할 년이야. 미쳤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니? 합의할 생각 전혀 없고 끝까지 소송해서 위자료 받을 거니까 각오해. 그리고 너 재혼이나 사회생활은 당분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폭로해 줄 거니까 너도 나 아픈 만큼 당해봐야지. 지연아,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내가 너한테 도움받은 거 생각하면 그랬으면 안 되었는데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정말이야. 네 남편이 나 혼자인 거 알고 꼬시려고 했던 거라고. 나는 잘못 없어. 친구는 저를 설득하는 걸 포기하고 미안하다는 말과 변명만 하길래 더 이상 들은 필요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상간녀 소장 받고 나서 아마 남편에게도 알린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날 알았을 겁니다. 더는 속일 수 없는 일이다 싶었는지 그날 퇴근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다 털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 다 알고 있는 거지?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잖아. 나 알아. 내가 오늘 다 말할게. 그래, 맞아. 나 다 알아. 당신이 팀장님이라고 저장해놓은 그 번호 내 친구 은정이 맞지? 아주 대놓고 연락 주고받더니 나한테 감추고 둘이 만나니까 좋았어? 마치 고해성사라도 하듯 남편 놈은 제 친구와 언제 눈이 맞았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났는지 술술 불더군요. 물론 저는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다 얘기하며 다시는 내 친구를 만나지 않겠다며 정리하겠다나요? 순간 내 친구도 참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했고 제일 나쁜 놈은 내 남편 놈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왜 상간녀 소송부터 먼저 한 줄 알아? 내 친구도 나쁘지만 더 나쁜 놈은 당신이야. 당신은 천천히 말려 죽일 테니까 딱 기다려. 내가 이혼 소송으로만 끝날 것 같았으면 상간녀 소송 시작도 안 했어. 너희 둘이서 나 배신한 거 아마 톡톡히 값 치러야 할 거야. 대체 뭘 어쩌려는 건데? 은정 씨가 오늘 소장 받고서 다급하게 연락 왔더라. 직장도 잘리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한 짓 같다는데 맞아? 그렇다고 사람 밥줄을 끊으면 어떡해? 당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내 잘못이니 말릴 순 없지만 당신도 적당히 해. 설마 나까지 망신 주려는 건 아니지? 참, 정말 뻔뻔하다. 망신당하게 무서운 사람이 마누라 친구랑 바람을 피워?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뭐? 적당히 하라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어디 한번 기대해봐. 당신 가진 거 다 내놓고 내 집 나갈 걱정이나 해. 남편은 그날 저를 회유하고 달래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준비를 끝낸 상황이었고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건 다 밝혀졌으니 남편을 굳이 이 집에서 보고 살 이유도 없었고요. 그날 바로 남편 놈은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놈은 짐을 주섬주섬 싸더니 나가긴 하더라고요. 간 곳이야 뻔하죠. 남편 쫓아내고 나서 바로 이혼소장도 접수했어요. 그리고 남편 놈이 일하는 회사에 남편이 예전에 어린 신규 직원을 찝쩍거린 일과 외도 사실을 폭로한 두서를 감사실에 넣어버렸어요. 뭐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남편 회사는 품위 유지가 복무 규정에 있는 회사인지라 아마 나름의 곤욕을 치를 거라 예상했습니다.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둘에게 각각 청구한 위자료는 2천만 원과 4천만 원이었는데요. 남편의 잔고를 고려한 액수였습니다. 소송 진행하면서 참 못 볼 꼴 많이 봤어요. 친구는 뭐 저에게 미안하다 어쩐다 문자질을 했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송하는 내내 저에게 사과하면서 악어의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하는 생쇼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회사에 나 불륜남이라고 알리는 바람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잖아. 집도 당신 거고 재산도 당신이 많이 가져가면서 나한테 위자료 4천이나 달라는 게 말이 돼? 나 그런 돈 없어, 여보. 위자료 조금 깎아서 합의 보자, 어? 웃기지 마. 생각 같아서는 더 청구하고 싶은데 당신 통장 잔고 생각해서 참는 거야. 남의 가슴에 비수 꽂아 넣는 거 돈으로라도 갚아. 제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 위자료는 그 두 인간에게 전부 받아내고 소송 마무리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그간에 힘들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다시는 서로 안 만나겠다고 했던 두 연놈이었는데 이혼 소송이 끝나자마자 둘이 재혼하더군요. 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다나요? 아주 세계의 사랑 같더라고요. 당연히 저 소식 듣고 기분 더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는데 둘은 결국 잘 살겠구나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두 사람 목을 따버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만족했고 두 사람이 잘 살든 말든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혼해보니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라지더군요. 이혼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혼을 권하지는 않지만 이혼 후의 삶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라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금은 벌써 3년이 흘렀고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속으로는 여전히 상간남녀가 길을 가다 벼락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결국 두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갈라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는 그런 미움도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상처는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제게는 괜찮은 월급을 주는 직장이 있고 저를 걱정하는 제 친구들과 지인이 있고 제 부모님이 계시니 오늘도 용기 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옆에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모두를 응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남편의 외도는 절대 참지 마세요. 꼭 이혼하시고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불륜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받아내고 창피당하게 하세요. 육체적인 쾌락에 눈멀어서 남의 행복과 건강을 짓밟는 것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니 모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조금은 가볍게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에게 따뜻한 조언의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